누나들이 우유나 짜줄까? 여군 선임들에게 온갖 성희롱과 무시를 당하던 160cm 최약체 하사가 사실은 부대 전체를 뒤엎어버린 괴물이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일명 특전사.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천의 흑표범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의 이름은 강지후. 갓 하사 계급장을 단 20 초반의 청년이었다. 부대의 첫인상은 그의 군생활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우렁찬 함성, 절도 있게 움직이는 검은 베레모의 선배들, 그리고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그가 꿈꿔왔던 군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우가 그리는 그림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간극이 존재했다. 바로 그의 신체 조건이었다. 160cm. 다부진 체격의 군인들 사이에서 그의 작은 키는 유독 눈에 띄었다. 신임 하사 신고를 위해 행정반에 들어섰을 때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5명의 여군 선임 부사관들이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의 시선은 지후의 머리 위에서 만나 아래로 뚝 떨어졌다. 신임 하사 강지후 명받았습니다. 전입을 신고합니다. 지후는 등골까지 꼿꼿하게 세우고 우렁차게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격려가 아닌 비웃음이 섞인 나른한 목소리였다. 어머, 신입이야? 근데 우리가 고개를 너무 숙여야 해서 목이 아프네. 안 그래, 박 중사? 가장 선임인 듯 보이는 하민정 중사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박소의 중사가 깔깔거리며 지후에게 다가왔다. 군화 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내며 다가온 그녀는 지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강하사? 아직 성장기인가 봐. 밥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마셔. 그래야 누나들처럼 쑥쑥 크지. 우유? 이번엔 김유나 중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지후의 가슴팍을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우유가 필요하면 말해. 누나들이 특별히 좀 짜줄까? 성적인 희롱이 담긴 농담에 주변의 여군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최선아 중사와 이은지 중사는 비교적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들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후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그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자극한 것일까? 박소의 중사는 이제 지후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근데 얘는 키는 작아도 귀는 엄청 크네. 부처님 귀야 뭐야?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지후의 귀를 매만졌다. 소름이 돋는 듯한 불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디 보자, 몸은 단단한가. 장난을 빙자한 손길은 그의 팔과 어깨를 더듬었다. 지후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훈련 성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의 순간 여군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멎었다. 하민정 중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증명? 뭘? 내가 그 작은 몸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총이나 제대로 들 수 있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여기는 최선을 다하는 곳이 아니야. 최고가 되어야 살아남는 곳이지. 명심해, 꼬마야. 꼬마. 그 한마디가 지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다. 그가 이 지옥 같은 멸시를 견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생활관.
지우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여군. 그보다 10살은 많았던 그의 친누나 강지아 중사였다. 몇 해 전 바로 이 부대에서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누나. 지후야, 누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지후 아무도 무시 못하게 지켜줄게. 어린 시절 병약했던 자신을 늘 지켜주던 든든한 누나였다. 누나의 죽음은 개인의 훈련 미숙으로 인한 추락사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지후는 믿을 수 없었다. 누나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군인이었다. 그녀가 미숙이라는 단어로 평가될 리 없었다. 누나의 죽음에는 분명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더럽혀졌을지 모를 누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우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 특전사부사관이 되었고 운명처럼 바로 이 부대로 오게 된 것이었다. 선임들의 조롱과 멸시. 그것은 앞으로 그가 파헤쳐야 할 거대한 비밀에 비하면 사소한 걸림돌에 불과했다. 누나, 내가 왔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누나의 명예를, 이 부대에 썩어빠진 무언가를 반드시 바로잡을게. 사진 속 누나의 미소를 어루만지며 지우는 굳게 다짐했다. 그의 작은 몸 안에는 누구보다 거대한 의지와 목표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이천의 밤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별보다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거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신임 하사 강지후에 대한 평가는 부대 내에서 빠르게 굳어졌다. 작고 볼품없는 신입. 특히 하민정 중사를 위시한 여군 선임 부사관 그룹에게 그는 완벽한 조롱거리였다. 아침 구보 시간 대열의 맨 뒤에서 작은 보폭으로 필사적으로 따라오는 그를 보며 키득거리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낙이 되었다. 야, 강하사. 발에 모터 좀 달아라. 그러다 미아되겠다. 박소의 중사의 외침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후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입이 아닌 몸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을.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전입 하사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 전투 능력 평가가 실시된 것이다. 평가는 사격, 장애물 극복, 독도법 등 군인의 기본 능력을 총망라하는 혹독한 코스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과제는 200m 사격. 호흡을 조절하고 목표물을 조준하는 단순하지만 극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훈련. 지후의 차례가 되자 하민정 중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저 작은 팔로 K2 소총 반동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김유나 중사가 맞장구를 쳤다. 탄피나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지후는 사선에 엎드렸다. 그의 주변으로 선임들의 비웃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가늠자와 가늠쇠, 그리고 저 멀리 아른거리는 표정만이 존재했다. 그는 누나를 떠올렸다. 지후야, 사격의 기본은 호흡이야. 심장이 아니라 온몸으로 숨을 쉬는 거야. 총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누나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절반쯤 내뱉은 상태에서 호흡을 멈췄다. 완벽한 격발 타이밍. 탕, 탕, 탕. 날카로운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정적. 통제관이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강지우 하사 20발 중 20발 명중. 전탄 탄착군 5cm 이내. 만점. 순간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민정 중사의 비웃던 얼굴이 그대로 굳었다. 박소의 중사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지우의 표적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우연일 거라 치부하기에는 그의 탄착구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중앙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진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어진 장애물 극복 코스. 높은 담벼락 외줄 타기, 포복 구간 등 특전사의 일원이라면 눈 감고도 통과해야 할 기본 코스였지만 작은 체구의 지우에게는 유독 불리해 보였다. 저 높은 벽을 어떻게 넘는담? 사다리라도 놔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유나 중사의 빈정거림에도 지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출발 신호와 함께 뛰쳐나갔다. 다른 동기들이 힘으로 담벼락을 넘으려 할 때 그는 벽의 아주 작은 요철과 이음새를 활용해 마치 암벽을 타는 산악인처럼 유연하고 빠르게 벽을 넘어섰다. 외줄 타기에서는 긴 팔다리를 가진 다른 이들보다 불리했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코어 근력과 완벽한 균형 감각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힘의 낭비 없이 오직 목표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으로 만들어진 몸짓이 아니었다. 수많은 고민과 분석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킨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말도 안 돼. 조용히 지켜보던 최선화 중사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다른 선임들과 달리 처음부터 지후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을 삼갔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후의 움직임이 경이롭게 보였다. 저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응축되어 있는 것일까. 평가가 모두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훈련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종합 전투 능력 평가 전체 수석 강지후 하사. 모두의 시선이 지후에게 쏠렸다. 땀으로 흠뻑 젖고 흙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연단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다. 그 어떤 의기양양한 표정도 과시하는 몸짓도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해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여군 부사관들의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말 멋지게. 침묵을 깬 것은 박소혜 중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지우를 꼬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운이 좋았겠지. 원래 저런 애들이 한두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 하민정 중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의 발로였다. 운이라고 하기엔 사격이나 장애물이나 전부 기본기가 완벽했어. 하루 이틀 훈련에서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야. 최선화 중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후는 훈련 일지를 쓰며 낮의 평가를 복기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두 명의 상사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번에 온 강지후 하사, 보통 녀석이 아니던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성이 강씨라니까 자꾸 몇 해 전 강지하 중사 생각이 나네. 아, 그 안타까운 사고 그때 말이 많았잖아. 공식 보고서 내용이랑 현장 상황이 좀 안 맞는다는 둥. 쉬, 조용히 해. 괜한 소리에서 좋을 거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두 상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들의 짧은 대화는 지후의 심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공식 보고서랑 현장 상황이 안 맞는다. 역시나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누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부대 내에서도 그 죽음에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지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능력은 시작에 불과했다. 선임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은 그의 진짜 목표를 위한 첫 번째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이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선임들의 멸시와 조롱은 오히려 그를 담금질하는 망치질이었고 오늘 얻어낸 작은 인정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희미한 불꽃이었다. 지후는 그 불꽃을 거대한 횃불로 키워 누나를 둘러싼 어둠을 남김없이 불태우리라 다시 한번 맹세했다. 강지후 하사의 종합평가 수석 소식은 부대 내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를 꼬마라 부르며 무시하던 시선들은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경계와 호기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특히 하민정 중사와 그녀의 그룹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들의 조롱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지우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예측이 빗나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지우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할 뿐이었다. 지우에게는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았다. 불필요한 마찰 없이 자신의 일에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엿들은 상사들의 대화를 곱씹으며 누나의 사건 파일을 열어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의 전산 시스템과 기록물 보관 규정을 파고들었다. 과거 훈련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현 훈련 체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정식으로 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갓 전입 온 하사가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행동이었지만 종합평가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요청에 설득력을 더해주었다. 마침내 그는 누나 강지아 중사의 사건 기록 앞에 앉을 수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보고서는 지후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악천후 속 고공 강화 훈련 중 강풍으로 인한 낙하산 조종 미숙 및 착지 실패. 사인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 모든 책임이 누나 개인의 과실로 귀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 첨부된 사진 한 장 한 장을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사고 당시 누나가 착용했던 장비 목록이었다. 주 낙하산 MC1B, 보조 낙하산 T의열R, 헬멧 HGU 56P, 카라비너. 카라비너의 모델명이 적혀 있어야 할 곳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고 급하게 덧쓴 흔적처럼. 지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라는 것을. 며칠 후 부대에서는 헬기 레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흑표범 부대의 모든 부사관이 참여하는 중요한 훈련이었다. 지후 역시 훈련에 참가했고 그의 조에는 공교롭게도 하민정, 박소희, 그리고 최선아 중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부사관들은 차례대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헬기에서 하강하기 시작했다. 지후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모든 과정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최선아 중사가 하강을 시작한 직후 그녀의 몸을 지탱하던 로프가 갑자기 미끄러지며 몸이 몇 미터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최 중사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하강 로프를 조절하는 카라비너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거센 헬기풍에 그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아래는 아찔한 높이의 지상이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찰나의 순간 움직인 것은 강지후뿐이었다. 최선아 중사님. 지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로프를 헬기에 고정하고 그대로 몸을 날렸다. 그는 마치 거미처럼 능숙하게 로프를 타고 내려가 허공에 매달린 최 중사에게 접근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공포에 질려있던 최선아 중사는 지후의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내 보조 로프를 중사님 하네스에 연결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후는 거센 바람 속에서 한 손으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다른 한 손으로 보조 로프의 카라비너를 꺼내 최 중사의 안전고리에 연결했다. 그의 작은 몸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다. 안전 확보가 끝나자 그는 최 중사의 고장난 카라비너를 살피며 소리쳤다. 잠금 링이 마모됐습니다. 충격으로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비에서 비상용 확보줄을 풀어 순식간에 매듭을 지어 임시 잠금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최 중사를 안심시켰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지상에서 끌어올릴 겁니다. 절대 로프를 놓지 마십시오. 지후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최선화 중사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헬기가 착륙하고 땅에 내려온 최 중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하민정 중사와 박소의 중사가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최선화 중사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을 구해준 강지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후가 아니었더라면 자신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자신들이 꼬마라고 조롱했던 그 작은 후배가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그날 저녁 사건 경위 보고가 모두 끝난 후였다. 최선화 중사는 혼자 있는 지후에게 다가갔다. 다른 선임들은 없었다. 강하사. 괜찮으십니까? 지후는 덤덤하게 물었다. 최선화 중사는 지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것은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널 오해했어. 아니,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 정말 미안하다. 지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우쭐함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잔잔했다. 오늘 사고 카라비너 때문이었지? 구형 모델이었던 것 같던데. 최선화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금 장치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모델입니다. 몇 해 전에 전량 신형으로 교체 지시가 내려왔던 걸로 압니다. 그 순간 최선화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의 뇌리에 몇 해 전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선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아 중사님. 그녀가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은조렸다. 지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혹시 강지아 중사님과 무슨 관계라도? 지후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제 친누나였습니다. 최선화 중사는 숨을 헙들이켰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강지후가 이 부대에 온 이유, 그의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집요함,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비장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누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견고해 보였던 선임 부사관 그룹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명은 목숨을 비쳤고 또 한 명은 진실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목격했다. 강지후라는 작은 돌멩이가 던진 파문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그리고 부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후는 자신의 첫 번째 아군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싸움은 외롭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닐 터였다. 헬기 레펠 훈련 사고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최선화 중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아찔한 순간은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대원들의 뇌리에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다. 특히 사고의 중심에 있었던 최 중사와 그녀를 구한 강지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하민정 중사그룹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사고 다음 날 최선화 중사는 정식으로 장비 결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잠금 링이 마모된 구형 카라비너 사진과 함께 해당 장비가 어떻게 훈련에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부대 군수과로 넘어갔고 책임자인 박원호 원사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박 원사는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부대 내에서는 군수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최 중사에게 돌아온 답변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단순 노후화로 인한 해프닝으로 종결. 해당 장비는 즉각 폐기 조치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노후 장비도 모두 교체 완료했음. 훈련 기강 해이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결론이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처럼. 최선아 중사는 박원호 원사를 찾아가 항의했다. 원사님, 이건 단순 노후화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폐기되었어야 할 구형 장비가 어떻게 버젓이 어급 훈련에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박원호 원사는 기름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달랬다. 최 중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 하나 없을 수 있나? 창고 구석에 있던 걸 담당 사병이 착각해서 꺼내온 모양이야. 중요한 건 최 중사가 무사하다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이지. 그의 능구렁이 같은 태도에 최 중사는 말문이 막혔다. 더 파고들려 해도 실수라는 단어 앞에 모든 논리가 무력화되었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무력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온 그녀는 곧장 강지우를 찾았다. 둘은 인적이 드문 부대 후문 창고 뒤에서 만났다.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렇게 나왔어. 단순 실수라고. 최선아 중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없다면 그렇게 서둘러 덮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강하사 아니 지후야. 최 중사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너 누나의 죽음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선아 중사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 빚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지. 뭘 하면 될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어? 지후의 눈빛이 흔들렸다.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생긴 순간이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원호 원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분명 군수 창고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틈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군수 창고는 부대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24시간 철통 같은 경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발각되기라도 하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중죄였다. 하지만 최선아 중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경계 근무 시간표랑 순찰 루트는 내가 알아볼게. 창고 내부 구조도 미리 파악해두지. 넌 그냥 몸만 와.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부대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지후와 최 중사는 검은색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최 중사가 빼돌린 정보 덕분에 그들은 경계병의 눈을 피해 어렵지 않게 군수 창고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창고의 자물쇠였다. 최신식 디지털 도어록이었다. 지훈은 가방에서 소형회로 분석기와 몇 가닥의 전선을 꺼냈다. 이걸 어떻게? 최 중사가 놀라서 묻자 지훈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누나가 고장난 건 뭐든 저한테 가져왔었죠.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록의 제어판을 열고 회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침묵 끝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창고 내부는 화약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소형 손전등에 의지해 서류 보관 캐비닛으로 향했다. 디지털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수기로 작성된 이중 장부가 있을 겁니다. 지후의 예측대로였다. 공식 장비 입출고 기록 파일 뒤편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캐비닛 구석에서 낡은 바인더 하나가 발견되었다. 장비 폐기 및 불용 처리 현황. 바인더를 넘기던 두 사람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것은 몇 해 전 구형 카라비너 대량 폐기에 관한 기록이었다. 공식 문서에는 전량용의 처리 후 폐기 완료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일련 번호 KU734, KU850, 총 117개. 실 폐기 17개. 자녀 100개, 비인가 훈련용으로 전환 보관.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원호 원사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선아 중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량 장비를 유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봐, 누나의 사고 보고서에 있던 카라비너 모델명이랑 일치해. 지우가 가리킨 곳에는 누나의 사고 날짜와 함께 KU741이라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다. 바로 전환 보관된 100개 중 하나였다. 누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예견된 살인이었다.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을 도는 경계병이었다. 두 사람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젠장, 시간이 벌써 이렇게. 최 중사가 당황하는 사이 지우는 침착하게 바인더의 해당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창고의 가장 깊숙한 곳, 대형 장비 보관함 뒤편의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다. 기그. 창고 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지후와 최 중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경계병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울렸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쪽 외곽 철책. 동쪽 외곽 철책의 움직임 감지. 전 대원 즉시 비상 대비. 경계병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다. 어리둥절해하는 최 중사에게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30분 뒤에 울리도록 예약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제 동기 녀석에게 동쪽 철책 근처에서 야생 멧돼지를 본 것 같다고. 최선아 중사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치밀함, 대담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까지.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 작은 거인의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들의 신념은 흔들리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긍지, 부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배로서의 자존심까지. 하지만 그 흔들림의 끝에서 그들은 더 단단하고 정의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지후와 함께. 군수 창고에서 빼낸 증거는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박원호 원사를 끌어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가 관리상의 착오였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었고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강지후와 최선아는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조용히 다음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하지만 박원호 원사는 이미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다. 그의 교활한 시선이 부대 내를 훑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비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준 강지후에게 그 의심의 촉이 향하고 있었다. 그는 지후에게 유독 힘들고 위험한 훈련 과제를 집중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꼬투리를 잡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련 중 사고라도 당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런 시련들은 오히려 지후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무대가 되어주었다. 완전 군장으로 야간 산악 독도법을 할 때에도
그는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가장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했고 가상의 적진에 침투해 기밀 문서를 빼내오는 훈련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루트로 잠입해 임무를 완수했다. 그의 활약은 이제 운이나 요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력으로 부대원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후의 진가를 모두에게 증명할 거대한 훈련의 막이 올랐다. 한미연합 대테러 훈련의 일환으로 흑표범 부대 내에서 청군과 홍군으로 나뉘어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모의 시가지 전투 훈련이었다. 지후는 하민정, 박소혜, 김유나, 최선아 중사와 함께 청군 알파팀에 배속되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상대인 홍군은 박원호 원사가 훈련 통제를 맡고 있었고 홍군의 팀장으로는 부대 내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철민 상사가 임명되었다. 객관적인 전력상 알파팀의 열세가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알파팀은 초반부터 홍군의 맹공에 밀리기 시작했다. 팀장인 하민정 중사는 정석적인 전술을 구사했지만 김철민 상사는 온갖 변칙적인 수로 그녀의 허를 찔렀다. 주요 거점은 차례차례 홍군에게 넘어갔고 알파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젠장, 또 당했어. 저놈들 우리가 매뉴얼대로 움직일 줄 비고 아예 길목에 매복을 깔아놨어. 건물 옥상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박소혜 중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김유나 중사 역시 울상이 된 얼굴로 하소연했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이야.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모두의 시선이 팀장인 하민정 중사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한 군인이었다. 자신의 판단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 가장 조용했던 강지후가 입을 열었다. 적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후에게로 향했다. 하민정 중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뜻이지? 홍군은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움직임만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즉, 그들의 경계심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후는 바닥에 약도를 그리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기상천외했다. 적의 주력 부대가 점령한 중앙광장을 포기하는 척 후퇴하여 가장 방어가 허술할 적의 보급로를 먼저 차단하고 혼란에 빠진 적을 양쪽에서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큰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었다. 미쳤어? 보급로를 치러 가는 동안 우리 본진이 털리면 어떡해? 박소의 중사가 반박했다. 본진에는 최소한의 기만 병력만 남깁니다. 적들은 우리가 끝까지 본진을 사수하려 할 것이라 믿을 테니 오히려 그쪽으로 주력 부대를 유인하는 효과를 낳을 겁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하민정 중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자존심과 팀원들의 운명을 저 작은 후배의 도박 같은 계획에 걸어야 하는지 고뇌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성공 확률은 0%입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한다면 최소 50%는 됩니다. 지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민정 중사는 한참 동안 지후의 눈을 바라보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아. 한번 믿어보지. 지금부터 알파팀의 작전 통제권은 강지후 하사에게 위임한다. 모두들 강 하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도록. 팀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부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자존심의 화신인 하민정 중사가 신임 하사에게 작전권을 넘긴다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 순간부터 전장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후의 지휘 아래 알파팀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그의 예측은 신들린 듯 정확했다. 홍군이 매복할 만한 장소를 귀신같이 피해갔고
적의 순찰조가 지나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이동했다. 마침내 그들은 홍군의 보급로를 급습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홍군은 대혼란에 빠졌다. 보급이 끊기자 전방에 있던 주력 부대들은 고립되기 시작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지우는 총공세를 명했다. 박 중사님은 3번 건물 옥상에서 저격 지원, 김 중사님은 저와 함께 좌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친다. 최 중사님과 하 중사님은 정면에서 압박하며 적의 퇴로를 차단해 주십시오. 그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박소희와 김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판단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그들의 의심은 경외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대담함과 통찰력이 나오는 것일까? 결과는 알파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렸을 때 홍군 진영에는 살아남은 대원이 거의 없었다. 훈련 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원호 원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알파팀이 본부로 복귀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민정, 박소희, 김유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지우를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하민정 중사였다. 강하사, 오늘 내가 옳았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다른 두 사람을 돌아보며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틀렸어.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우리는 너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 너의 겉모습만 보고 멋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미안하다. 하민정 중사가 깊이 고개를 숙이자 박소희와 김유나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강하사. 우린 정말 바보 같았어. 앞으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줘. 뭐든지 할게.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던 지우에게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들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누나의 진실을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목표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다. 하민정 중사그룹의 공식적인 사과는 강지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그는 부대 내에서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된 셈이었다. 혼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위험을 함께 나눌 동료들이 생긴 것이다. 그들은 밤마다 은밀히 모여 군수 창고에서 찾아낸 증거와 훈련 중 박원호 원사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박 원사 혼자서 저지른 일은 아닐 거야. 일개 원사가 이렇게 대담하게 군수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려면 분명 뒤를 봐주는 윗선이 있을 게 분명해. 최선아 중사가 분석적으로 말했다. 하민정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박 원사는 관리자일 뿐 이 모든 판을 짜고 이익을 챙기는 자는 따로 있을 거야.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계급의 인물일지도 몰라. 그들의 논의가 깊어질수록 진실의 윤곽은 더욱 거대하고 추악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불량 장비 유통 문제가 아니라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리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비리의 중심에서 강지후의 누나 강지아 중사가 희생된 것이었다. 일단 박원호 원사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해. 그놈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야. 박소의 중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들은 박 원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덫을 놓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지후는 일부러 군수품 재고 목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을 흘렸다.
그리고 최선아 중사는 감찰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군수가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박원사 측근에게 넌지시 전달했다. 덫에 걸려들기 시작한 박원사는 초조해하며 밤늦게까지 군수과 사무실과 창고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결전의 날 밤, 지후와 4명의 여군 선임들은 박원호 원사가 혼자 군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뒤를 밟았다. 그들이 창고에 들이닥쳤을 때 박 원사는 서류 파쇄기 앞에서 수기 장부를 갈아버리려던 참이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사님? 지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원호 원사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지후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4명의 여군 중사들을 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 이 장부 저희가 이미 사본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최선아 중사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자 박원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걸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지후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몇 해 전 제 누나 강지아 중사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셨습니까? 불량 장비를 지급하고 악천후 훈련에 투입해서 사고사로 위장하신 겁니까? 누나라는 말에 박원호 원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지우를 바라보다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 잘난 강지아,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정의로운 척 날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 순간 지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하지만 박원사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야. 너희들이 날 잡아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뿐이란 말이다. 그가 증거를 마저 파쇄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순간 박소의 중사와 하민정 중사가 그의 양팔을 낚아챘다. 거구의 박원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건 나. 이 계집애들이. 그가 몸을 비틀어 뿌리치는 순간 중심을 잃은 하민정 중사가 옆에 있던 철제 캐비닛 쪽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지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하 중사와 캐비닛 사이를 파고들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후의 등이 캐비닛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짧은 신음.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회전시키며 튕겨나가듯 일어서서 저항하는 박원사의 오금과 목덜미를 동시에 가격했다. 특전사에서 배우는 가장 실전적인 제압술이었다. 악소리와 함께 거구의 박원사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지후는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의 작은 체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간결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여군들은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해준 지후의 모습과 거대한 적을 쓰러뜨리는 그의 압도적인 무력에 하민정 중사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엎드린 박원호 원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시켜서 한 거라고 윤 대령님, 윤기철 대령님이 시키셨어. 윤기철 대령. 부대 내에서도 강직하고 능력 있는 지휘관으로 평판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이름이 거론되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윤 대령이 군수품 납품업체랑 짜고 예산을 빼돌렸어. 나는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장부를 조작하고 불량품을 유통시켰을 뿐이야. 강지아 중사는 그걸 눈치챘고 감찰부에 보고하려 했어. 그래서 대령님이 날 시켜 날씨가 가장 안 좋은 날 가장 낡은 장비를 배정하라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참혹했다. 누나의 죽음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거대한 부패 사슬의 끝에서 벌어진 계획된 살인이었다.
지후는 눈을 감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심장을 태웠다. 그는 박원호 원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귓가에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원사님. 당신의 그 입으로 윤기철 대령의 모든 죄를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내 누나의 목숨값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지후의 눈빛을 마주한 박원호 원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꼬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걸어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남자의 지옥의 심연보다도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진실의 첫 번째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더욱 거대하고 위험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후와 그의 조력자들은 이제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눠야만 했다. 박원호 원사의 자백은 진실을 향한 문을 열었지만 그 문 너머에 버티고 선 것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벽이었다. 윤기철 대령. 그는 흑표범 부대의 작전 참모이자 사령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지휘관이었다. 탁월한 능력과 청렴한 이미지로 위아래 모두에게 신망이 두터운 인물. 그런 그를 일개 원사의 증언만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박 원사의 신병을 확보한 그날 밤 강지후와 4명의 여군 중사들은 부대 밖 김유나 중사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외진 펜션의 비밀리에 모였다. 녹초가 된 박 원사를 묶어놓고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일단 박 원사의 상세한 자백을 영상으로 남겨야 해. 윤 대령이 어떤 식으로 지시했고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강지아 중사님 사건의 전말까지 전구. 하민정 중사가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우를 무시하던 오만한 선임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단순히 자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윤 대령은 강압에 의한 거짓 증언이라고 발뺌할 게 뻔합니다.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 즉 스모킹 건이 필요합니다. 물증이라면 아마 윤 대령의 개인 사무실이나 컴퓨터에 남아있겠지. 하지만 거긴 부대 내에서 보안이 가장 삼엄한 곳이야. 박소의 중사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대령의 집무실에 잠입한다는 것은 군수 창고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후에게로 쏠렸다. 그는 벽에 걸린 부대 훈련 일정표를 가리켰다. 일주일 뒤 연합사령부 주관의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리고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혼란은 때로 최고의 엄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의 계획은 또 한 번 모두의 허를 찔렀다.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을 역이용해 가장 철저한 보안의 심장부로 파고들겠다는 대담한 발상이었다. 윤 대령의 집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은 출입 통제가 훨씬 까다로워. 어떻게 뚫을 생각인데? 최선아 중사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후는 가방에서 본관 건물의 낡은 설계도면을 꺼내 펼쳤다. 그가 부대에 전입 온 직후부터 만약을 대비해 몰래 확보해 둔 것이었다. 건물 뒤편 낡은 환풍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경계가 허술할 겁니다. 크기가 작아 보통 사람은 통과하기 힘들지만 저한테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이 조롱했던 그의 작은 키와 마른 몸이 이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마침내 검열의 날이 밝았다. 부대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고함으로 가득 찼다. 지후와 동료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검열단의 본관 브리핑이 시작되며 윤기철 대령을 포함한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작전 개시를 위한 최적의 시간이었다. 작전명 메아리 개시. 최선화 중사가 무전기를 통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통신실에서 교신을 감청하며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소희와 김유나는 본관 주변을 순찰하는 경계병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 그 사이 하민정 중사의 엄호를 받으며 지훈은 건물 뒤편의 낡은 환풍구 앞에 도착했다. 굳게 닫힌 철제 덮개를 특수 공구로 소음 없이 열자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드러났다. 조심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신호 보내. 하민정 중사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지훈은 한 마리 뱀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환풍구 내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오직 설계 도면을 통해 외운 경로와 자신의 감각에만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마침내 목표 지점인 윤 대령의 집무실 바로 위쪽 환풍구에 도착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로프를 이용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손은 침착했다. 그는 곧장 윤 대령의 컴퓨터로 다가가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그의 책상과 캐비닛을 뒤져 다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때 그의 눈에 잠겨있는 작은 금고가 들어왔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청진기를 꺼내 귀에 댔다. 어린 시절 누나가 사준 장난감 금고를 열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기술이었다. 미세한 다이얼 소리에 집중하며 번호를 조합해 나갔다. 딸깍.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차명계좌 통장과 함께 비상계획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임을 깨달은 지훈은 그것들을 재빨리 챙겼다. 컴퓨터의 파일 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최선화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윤 대령이 브리핑을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 중이다. 3분 내로 도착 예정. 지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파일 복사는 아직 10초가 남아 있었다. 10, 9, 8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3, 2, 1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그는 외장 하드를 뽑아들고 금고 문을 닫았다. 그가 다시 환풍구로 몸을 끌어올려 덮개를 닫는 순간과 윤 대령이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은 거의 동시였다. 단 몇 초만 늦었어도 모든 것이 끝장날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훈은 어두운 환풍구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사무실로 들어선 윤 대령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내 의심을 거두고 의자에 앉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손에 들린 증거들을 꽉 쥐었다. 이제 폭풍을 일으킬 바람은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저 거대한 바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윤기철 대령의 집무실에서 빼낸 증거들은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외장 하드에는 군수품 납품 비리와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고 금고에서 발견된 USB에는 강지하 중사 처리 계획이라는 끔찍한 이름의 문서가 담겨 있었다. 문서에는 사고를 위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언론 통제 지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 증거였다. 문제는 암호화된 파일들이었다. 군 최상위 등급의 보안 프로그램으로 잠겨 있어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했다. 이걸 풀 사람이 필요해.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비밀 아지트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 다시 고민이 드리워졌다. 그때 최선아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해. 내 육사 동기였는데 지금은 군에 없어. 천재적인 해커였는데 국방부 전산망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보고했다가 명령 불복종 및 군 기강 문란으로 불명예 전역당했지. 지금은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거야.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최 중사는 그날 밤 옛 동기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다. 강지아 중사의 이름을 듣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요청을 수락했다. 강지아 중사님 같은 참군인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건 군의 수치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암호 해독 작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부대 내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윤기철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누군가 침입했었다는 확신을 굳힌 듯 했다. 사라진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그의 날카로운 눈은 아주 미세하게 위치가 바뀐 액자의 각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각 비공식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최근 부대 내에서 가장 튀는 행동을 보였던 강지후와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뱀처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후의 팀원들을 하나씩 불러내 별것 아닌 이유를 대며 압박했고 하민정 중사에게는 자네의 능력이 아까우니 본부 직속 팀으로 옮겨주겠다는 식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그들의 관계를 떠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로 맹세한 그들의 유대는 윤 대령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단단했다. 윤 대령의 압박이 극에 달한 것은 훈련의 형태를 빌린 시험에서였다. 그는 강지후와 하민정, 박소혜, 김유나, 최선아 딱 5명을 지목하여 적진 고립 상황에서의 생존 및 탈출이라는 가상의 훈련을 명했다. 보급도 지원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그들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거나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팀워크를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후의 천재적인 생존 기술과 지형 판독 능력, 하민정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결단력, 최선아의 통신 및 정보 분석 능력, 박소희와 김유나의 뛰어난 기동력과 전투 기술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그들은 굶주림과 피로 속에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오히려 가상의 적 부대를 역으로 습격하여 탈출로를 확보하는 괴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검이 되어 윤 대령의 함정을 베어버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듯 했다. 훈련이 끝나고 윤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로 강지후를 호출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순간이었다. 방 안에는 윤 대령과 지후 단둘만 있었다. 윤 대령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지후에게 차를 권했다. 강 하사, 자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더군. 우리 부대의 보배야. 과찬이십니다. 지후는 미동도 없이 그를 마주했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한 편이지. 자네 같은 인재는 더 크게 성장해야 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지후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가끔 지나친 능력은 오해를 사기도 한다네.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정의감 같은 것들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여기서 멈추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후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게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불의라. 윤 대령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 자네인가? 아닙니다. 제 누나가 목숨으로 지키려 했던 군인의 명예, 그것이 기준입니다. 누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윤 대령의 온화했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것은 계급과 권력을 넘어선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가 벌이는 치열한 심리전이었다. 윤 대령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지후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협박도 회유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가보게. 지무실을 나오는 지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선아 중사에게서 온 암호화된 문자였다. 선물 포장이 끝났어. 암호 해독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였다. 지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윤기철 대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검이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그의 심장을 꿰뚫을 더 날카로운 검을 뽑아들 차례였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암호 해독이 완료된 파일들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비리의 복마전 그 자체였다. 윤기철 대령은 지난 몇 년간 군수품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규모의 국방 예산을 횡령해왔다. 그 증거인 차명계좌 거래 내역, 비밀 회계 장부, 납품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치밀하고 잔혹한 일면을 보여주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비리가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 특정 인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강풍이 부는 날, 고공 강화 훈련, 노후화된 장비 지급 그것은 몇 해 전 강지아 중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 악마 같은 놈. 파일을 확인한 박소의 중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하민정 중사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후에 대한 연민과 윤대령에 대한 끝 모를 분노가 이글거렸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군 내부 감찰 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윤 대령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빼앗기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가장 확실하고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지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과 함께 추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며칠 뒤에 있을 전투준비태세 검열 유공부대 표창 수여식. 사령관을 비롯한 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윤기철 대령의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작전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검열 과정과 성과를 요약한 영상 프레젠테이션이 상영될 예정이었다. 하민정 중사는 행정장교와의 친분을 이용해 발표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얻었고 최선아 중사는 원본 영상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특정 신호가 주어지면 자신들이 준비한 심판의 영상이 재생되도록 조작했다. 박소희와 김유나는 행사장 방송 통제실을 장악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영상과 음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릴 최종 신호는 강지후가 보내기로 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부대 연병장에 마련된 행사장은 수많은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윤기철 대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번 검열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공로 표창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침내 윤 대령이 연설을 위해 연단에 섰다. 그의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한 군대, 신뢰받는 군대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존경하는 사령관님 그리고 전우 여러분. 우리 흑표범 부대는 투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으로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동안 객석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지우는 조용히 휴대폰의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전달되었다. 윤 대령이 연설의 절정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었다.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이내 전혀 다른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윤 대령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이게 무슨... 당장 꺼. 방송실 뭐 하는 거야? 그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비밀 회계 장부로 그리고 납품업체와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통화 녹취록으로 이어졌다. 스피커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상관없어. 그냥 폐기 처리했다고 보고해. 어차피 훈련 중에 몇 개 부서져도 아무도 모를 테니.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강지아 중사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으로 사고를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박원호 원사의 흐느끼는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윤기철 대령님이 강지아 중사를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폭발했다. 사령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헌병들이 비명처럼 울부짖는 윤 대령을 향해 달려갔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의 정점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발버둥 치는 순간 그의 눈은 인파 속의 한 사람과 마주쳤다. 강지후였다. 지후의 눈에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오랜 시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지후는 부대 한편에 있는 순직자 추모비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강지아 중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후는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누나. 편히 쉬어. 그의 어깨 위로 하민정, 최선아, 박소혜, 김유나의 손이 조용히 겹쳐졌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함께 그의 곁을 지켰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마침내 심판의 불꽃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 불꽃은 한 군인의 더럽혀진 명예를 깨끗이 정화하고 부패한 권력을 남김없이 불태웠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작은 거인 강지후는 비로소 진정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윤기철 대령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 흑표범 부대의 하늘은 마치 묵은 먼지를 씻어내는 폭우라도 쏟아진 듯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남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맑고 투명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국방부는 즉각 특별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윤기철 대령과 박원호 원사는 군복을 벗은 채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들의 재판 과정에서 군수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동조했는지가 드러났다. 관련된 수많은 이들이 처벌을 받았고 군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의 칼바람이 불었다. 몇 달 후 군사법원은 윤기철 대령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박원호 원사에게는 공범으로서의 죄를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그들의 모든 계급과 명예는 박탈되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들의 권력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아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그녀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로 인한 훈련 사고가 아닌
상관의 비리를 파헤치다 의도적으로 희생된 순직이었음을 인정했다. 군은 고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군인의 최고 영예인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강지하 중사의 추서식은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흑표범 부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전에 윤 대령이 심판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사령관을 비롯한 군 최고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유가족 대표로 단상에 오른 것은 강지후였다. 늠름하게 성장한 동생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누나를 생각하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령관이 건네는 훈장을 받았다. 고 강지하 소령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힌 진정한 영웅입니다. 군은 그녀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강하고 정의로운 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사령관의 추도사에 이어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누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객석을 가득 메운 동료 군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누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 군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인을 자랑스러워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 형제이자 친구인 우리 군인들이 서로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군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누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누나의 이름으로 되찾은 이 명예는 비단 제 누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모든 군인들의 명예이며 앞으로 우리 군이 지켜나가야 할 약속의 무게라고 믿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지우를 바라보는 부대원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호기심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작은 키와 마른 몸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의 눈에는 부패한 거악을 무너뜨리고 쓰러진 영웅의 명예를 되찾아온 작은 거인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오랜만에 4명의 누나들과 함께 부대 밖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를 가졌다. 어색하고 가시 돋쳤던 첫 만남이 거짓말처럼 그들의 사이에는 이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야, 강지후. 너 오늘 연설하는데 왜 이렇게 멋있냐? 누나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박소의 중사가 일부러 과장된 몸짓으로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김유나 중사도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꼬마라고 놀리지도 못하겠네.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야, 어른. 그 말에 하민정 중사가 조용히 술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후야. 나는 아직도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너는 우리에게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어. 고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후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지후에게는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다. 그의 전술적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산 사령부에서 그를 특수전학교의 교관으로 발령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제 막 하사 생활을 시작한 그에게는 전례 없는 영전이었다. 지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누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생의 목표를 이룬 지금, 그는 앞으로 어떤 군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다.
더 이상 그를 달리게 하던 뜨거운 분노는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다시 누나의 추모비를 찾았다. 깨끗하게 닦인 비석에는 소령 강지아라는 이름과 함께 환하게 웃는 누나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지후야, 누나는 우리 지후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복수를 위해 군인이 되지는 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을 드는 군인이 되어줘. 살아생전 누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누나의 꿈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었음을. 지후는 특수전학교 교관 발령을 수락했다. 몇 달 뒤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이천의 특수전학교 훈련장. 수십 명의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이 긴장된 얼굴로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앞에 단상 위로 한 교관이 올라섰다. 여전히 작은 키였지만 그의 어깨는 그 누구보다 넓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깊은 연륜과 지혜를 담고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을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로 만들어 나갈 교관 강지후 하사다.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후보생들은 자신들보다 계급도 낮고 체구도 작은 교관의 등장에 잠시 웅성거렸지만 그의 압도적인 기세와 눈빛에 인해 조용해졌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후보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그의 첫 강의를 지켜보기 위해 찾아온 하민정, 박소희, 김유나, 최선아 중사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여러분의 키나 덩치에서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드는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로 측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강함은 여러분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와 불의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깊이, 그리고 혼자일 때조차도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로 측정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다.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어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는 빛나는 검이 되어라.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후보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을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것이 보였다. 강지후는 연설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누나의 죽음이 드리운 잿빛 하늘이었지만 이제 그곳에는 모든 것을 품을 듯한 맑고 푸른 새로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 누나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작은 거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